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논밭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시골까지 이렇게 많은 분이 정말 20만이 이렇게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어때? 이거 저기 텔레비전 아니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국민 TV로 나가는 거 아니? 20만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이었습니다. 예, 그냥 없어졌다가 세상이 하도 어두워가지고 살짝 머리를 한번 내밀어 봅니다. 나는 꼽살이다. 종방 1주년 기념. 종방 1주년 기념 해도 된. 종방인데 왜 기념을 하지 우리가? 아,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뭐. 아, 그래요? 옷들이 우리 왜 기념하는 거야? 영어는 메모리얼이니까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요. 종방 추도 방송이죠. 원래. 추도 방송. 네, 그래요. 일단 묵념이야 이거. 네. 리턴 오브 낙곱살 시작합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 약우일 세금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예, 참 감개무량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방송했던 게 그게 언제지? 막방이 12월 20 며칠이었었는데 그죠? 예. 우리 용띠리가 아마 잘할 겁니다. 대선 직후에. 예. 예. 대선 직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1년 만에 모였네. 예, 그렇습니다. 어허. 1년입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인 게 진짜 정말 오래간만인데 어떻게 잘들 지냈는지. 예. 제가 이제 용띠리. 작년부터 참 많은 일들이 소개는 안 해?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도 잊어버렸네. 소개는 안 해. 각자 좀 우리는 건너뛴 소개를 건너뛴 적이 너무 많아. 서개가 아니고 소개입니다. 자, 우리 선띠리. 예, 엄마 아파트로. 엄마 아파트. 공전의 히트를 쳤던 예,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와! 예,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벙커원에서 서식을 했었는데 숙식 아니고 서식을 했었습니다. 예. 그 사육을 당했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 TV에서 몸담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저는 우띠 우석훈이고요. 요즘 어디서 뭐 하냐 그러면 그냥 집에 있다 그래요. 집에서 애기 보는 게 요즘 본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예, 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내가 소개하고 내가 제일 크게 와! 지난 봄에 사실은 저희가 꽃밭에서 한번 모였었죠. 예, 한택식물원. 식물원에서. 예. 그때 봄에 재밌었지 우리 모였을 때. 그럼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네. 네. 오늘도 가족들하고 좀 예, 저는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왔습니다. 제인이도 왔어요? 네. 제인이. 산이도 왔더만. 예, 산이가 오늘 제인이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대인 소장의 딸 이름이 선제인입니다. 아하, 예. 제 딸이 좀 예뻐요. 예. 근데 영민님 아들. 예. 산이잖아. 예.
산이도 되게 잘생겼어요, 씩씩하게. 멋지게 생겼지. 아빠 그래서 닮았지. 혹시 이 사돈을 맺는 일이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근데 걸려 이 막말이라는 이 막말하는 사돈을 맺어도 될까요? 그거 버릇 고쳐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막말이 졸리는 말보다 낫다. 졸리는 말은 뭔데? 얘는 재우잖아요. 소장님. 사람들이 그래도 날 좋아해. 그죠? 나 잊어먹고 있었어. 니네 둘이서 이렇게 적수를 두고 옛날에 막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걸 잊어먹고 있었네. 아니, 상대는 안 되는데요. 상대는 안 돼. 적수가 뭐야? 내가 맨날 당했죠. 사람들이 동정표를 주더라고. 우리 예비 사돈, 저는 영예 사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예 사돈님, 제가 막말할 때 주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참 고 1년 동안에 무슨 또 아주 경사가 생겼냐면요. 1월 참 모두가 다 멘붕에 빠져 계실 때 우리 김호준, 주진우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 있을 때 김호준 씨가 급히 건너오라고. 그래서 저 이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려고 이제 딱 표까지 끊고 가기 전날에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쌓이는 거예요. 유럽에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김호준, 주진우와 함께 날르는 거 아니냐. 상당 기간 동안에 불안했구나.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죠. 일주일 만에. 그런데 애가 생겼습니다. 애가 생기더니 10달 후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깊고 푸른 밤이었네. 그랬구나. 예. 1년 축하의 새 박수 애가 한번. 생겼습니다. 네. 그랬구나. 1년 사이에.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 예. 우리 선띠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 아파트로 뜨더니, 요새 방송 엄마 경제 이런 타이틀까지 아예 그냥 엄마로 그냥 타이틀을 붙여버려. 뭐야, 그게? 고발뉴스에서 매주 한 4분 내지 5분짜리. 고발뉴스에서. 네. 일종의 경제 브리핑이죠, 그래서 그 타이틀을 이상호 선배가 엄마 경제로 붙여놨더라고요. 상호가 그랬구나. 네. 상호는 어떻게 잘 지내나, 요새?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쓰러졌었는데, 좀 그래도 원기를 많이 회복한 것 같고요. 그 쓰러진 얘기 해줄게요. 상호가 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거든요. 근데 작년 대선 때, 대선 바로 앞두고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우울했는데, 상호가 머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걔도 쓰러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 바뀌니까 뒤지는 거 아니나, 그래서 다 때려치고 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고발뉴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발뉴스 회원 좀 해주세요. 상호는 몸뚱이도 괜찮은데.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구나. 그런 게.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 문제가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에 문제가 생기지. 내가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하더라고요. 과로. 그러니까 고발뉴스 하면서 이렇게 스태프들이 아직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으니까 1인 한 4, 5역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김용민이 국민TV에서 하는 역할도 내가 보기엔 비슷하고. 얘는 몸이라도 좀 이렇게 있지. 일단 몸은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MBC에 다시 복직시켜라 하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MBC에서 다시 항소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본인 마음은 어떻겠어. 근데도 고발뉴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힘내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연구소는 어떻게 짭짤하게 잘 돌아가는지. 짭짤하게? 연구소. 제가 연구소 시작하면서 10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고요. 능가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정도로는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오. 하여튼 오. 와우. 회원도 꾸준히 늘어지고 있고요. 그게 매출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사실 저하고 이제 연구원 다른 한 명하고 딱 2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5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재벌이나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국민TV, 고발뉴스, 벙크원, 카페 호미의 자매품,
선대인 경제연구소도 많이 애용해 주시죠. 얘는 여기서 또 꼽살을 껴요. 나 원래 꼽살이 인생이었어, 꼽살이. 아니, 꼽살에 또 꼽살에 끼냐. 나도 카페 하나 차릴까, 그럼? 그러니까 이거 후원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후원하다가 여러분들 거덜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지금 이런 책을 냈어. 이 책입니다, 이 책. 예. 그런 책을 냈는데, 예. 용민이만 막말하면 되는데, 예. 왜 부동산 앞에 미친을 붙였어? 미친이라는 게 뭐 이런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현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미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에 이제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좀 제대로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요즘 뭐 집값 바닥론, 뭐 정부에서는 빈대서 집 사라 막 자꾸 이러니까 그게 또 속아 넘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낙곱살 좀 안 했더니 또 이 복습을 게을리 하셔서 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다가 책을 냈습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 한 3만 부 이미 출간 한 3주 만에 3만 부 정도 돌파했으니까요. 한 100만 부쯤 팔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저 선대인 소장님이 뭐 분당 쪽에 집을 샀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집 보고는 사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던 거요? 이게 제 책이 잘 되면 맨날 이런 루머가 돌아요. 그러니까 첫 인쇄도 받기 전에 뭐 선대인은 앞으로는 집값 떨어진다, 집 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지가 뭐 집 산다. 그것도 책장사에서. 그런데 김영민에 따르면 제가 집을 샀답니다. 네. 성남에서 샀어요. 개집. 용띠리는 사실 뭐 그냥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보다는 뭐 검색어 1위 정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좋은 건데 네. 너무 버릇을 못 버리고 그냥 이상한 하여튼 뭐로 1위가 됐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애비나 딸이나 이게 막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물 애비 따님이라고 했더니 이것도 막말이라고 그러고 뭐 입만 열면 다 막말이라고 그러니 그게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가 박정희 유신 시대하고 별 다르지 않다 해서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흔히들 쓰는 말을 썼더니 이걸 갖고 막말이라고 막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새누리당 대변인이 재밌어요. 이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김용민은 감옥에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봉주 의원하고 헷갈린 거야. 그래. 네, 저는 지금요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없습니다. 예. 보내고 싶은 거지 감옥으로 너를. 그 암신가 이게? 그래. 예. 국민 TV는 잘 돼가는지. 예. 정말 사실 나는 꼽살이다에서 협동조합 이걸 다루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했을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는 낙곱살이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이 언론과 접목됐을 때 어떤 그런 이 좋은 파급력과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봤더니 이 협동조합이 정말 보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한 19,000명에 이르는 실질 조합원들, 실질 조합원들이 지금 모였고요. 올해 안에 한 2만 돌파하고 내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TV 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년 4월 1일을. 예.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예. 지금 또 TV 선장으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께서 합류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한 20명 정도 신규 요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개국일이 만우절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도 만우절에 시작을 했어요. 4월 1일에. 예. 4월 1일이 또 우리 선대인 소장께서 몸담으셨던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몰라, 나는 몰라, 그런 거. 오래전에 떠났다는 거요? 예.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떠났어.
사실은 이 카페 호미가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이 시골에 용인에 자리를 잡았는데 컨테이너 4개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이 이야. 카페 호미를 만든 것도 사실은 우리 나는 꼽살이다 오. 녹음을 하면서 예. 우리 저 우띠리가 그 옛날에 그 얘기를 했잖아. 너 진짜 소개 안 했네. 네. 왜 하다가 이렇게 됐어? 너 소개 파리. 파리 10대학 그걸 왜 안 해? 아주 하다 보니까 파리 10대학. 예. 예, 파리 10대학 졸업한 우석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좌파 학교인데요.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거기 나왔어요. 오. 대통령 나온 학교고, 저도 제 얘기 조금 할게요. 대선 끝나고 1월, 2월, 올해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살 때는 계획을 막 짜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올해는 그냥 사람들 하자는 대로 그냥 막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었고, 아기가 잘 큰 일만 올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걷는데 아빠는 하고 엄마는 못해요. 제가 아기를 보니까 이제 엄마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올해 방송을 조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경제방송 주로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시청률이 되게 안 나와서 마음고생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연말에 시청률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선대인도 2번 내가 나오게 했죠. 그랬구나. 아니 제가 좀 출연을 해서 이제 저도 보고 좀 뭐 페북이나 트위터에 친구분들도 좀 보게 하시라고 이렇게 띄웠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SBS, CNBC를 찾아볼 수가 없어. 케이블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양평, 용인 이런 데가 좀 취약하지. 아니 근데 그게 서울 쪽에서도 잘 안 잡힌대. 500번대 방송이라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30분짜리로 시즌 1을 올해 마쳤고요. 내년에는 시즌 2가 1시간 정도로 늘어나요. 야, 너는 왜 나는 안 불러니고 니들끼리 해먹냐? 그런 건. 나도 방송 나가본 지 오래됐어. 경제 방송이라서. 경제, 누나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은 왜 낸 거야? 애들 이상한 애들이네. 누님 아직도 모르셨구나. 우리가 그냥 인기가 없으니까 누님 팔아먹은 거잖아. 그 아직도 모르셨어요? 방송 1년 동안 하고 나서? 아니, 책 표지에 내 얼굴을 딱 내고, 사실은 지들이 얘기해놓고, 그래서, 얘들이 그 누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래도 인쇄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받게 해놨어요. 아, 그래? 인쇄 들어오고 있는 거요? 몰라, 많이 만져본 팔리면 기억이 또 들어올 없어.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파리 10대학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발음이 자꾸 이렇게 돼서, 파리 10대학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우띠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석훈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가는 식당에 과일을 마음껏 깎아 먹을 수 있게 거기다 해놨다, 싸놨다. 우리 학생들 너무 불쌍하다. 또는 우리 도심에 있는 장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정말 건강한 먹거리 먹냐. 중국쌀, 찐쌀 우리 얘기했었지. 예. 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소비됐다는 사람은 없고 소비된 수입은 거는 계속 찐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먹을 텐데 어디 갔어 이거? 그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소비가 됐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 했잖아. 김밥집으로 많이 간다고 알고 있죠. 뭐 뿐만이 아니고 뭐 술도 막걸리도 만들고 우리 소주도 내리고 그다음 뭐 별별 거 뭐 다 만들잖아.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쌀로 하는 분들 뭐 분명히 있지. 제가 그 얘기 한다면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쌀로. 그래. 그게 방송의 힘인데 팟캐스트의 힘이에요. 그다음에 여담인데요. 그 방송 하고 나서 영화협회,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이 영화 스태프들 다 젊잖아요. 20대, 30대니까 과일 먹을 일이 없어서 영화 현장에 과일을 싸놓고 먹을 수 있게 하자고 했다가 예산이 잘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누나가 생각을 한 게 우리 동네는 여러분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밭이 80%예요. 여기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들이 많단 말이야. 살아보니까 9년 살았거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좋은 공기도 마시고 겸사겸사 내려와서 우리 소농들 조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또는 귀농에서 하는 젊은 사람들의 먹거리
자기들 농부들이 먹는 먹거리를 같이 좀 나눠 먹고 뭐 그런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뭐 또 계절 따라서 나오는 과일들 갈아서 좀 먹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천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페가 된 건데. 그래도 매출액 결국 6만 원 이러면 안 되죠. 야, 그거는 겨울이 좀 슬로우야. 평상시엔 잘 돼. 예. 아우 너무 비참해진다. 아까 매출 4만 원짜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 3명 쓰는데 그 돈을 못 줘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예. 그나저나 우리 김미화 누님 지난 1년 동안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누명에서 벗어나셨어요. 어떤 누명? 아니, 나 그 누명 하도만 있어가지고. 논문. 아, 논문. 논문. 논문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저 변군이 하도 뭐라 예. 그래가지고. 예. 아니다. 내가 실수는 있었지만 이거는 그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내가 얘기한 거대로 결론이 결론이 났어요. 난 거지. 네. 근데 그러나 세월은 오래 걸렸지만 예. 누나는 그런 누나예요. 예.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 논문은 확실히 유재석 강호동의 그럼 평판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로 어디에도 짜여진 없어. 독창적인 논문이었다라는 평가가 또 나왔었고. 뒤에 뭐 학문적으로 아주 뭐 우수한 논문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은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런 그 과정들, 의혹 제기서부터 한 사람을 완전히 그 묻어버리는 이런 과정. 나중에 이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뭐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친구들. 근데 남는 장사는 아니야. 그 얘기도 해야죠. 뭐. 그 우리가 누님 방송에 선대인이랑 저랑 갔었거든요. 갔다가 공정치 않다고. CBS 라디오. 그래. 제재 조치를 받아서 그랬지. CBS에서 저랑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도 쓰고 그래서 이겼거든요. 그 선대인도 같이. 그리고 우리는 공정치 않다고 법원에서 이겼는데 네. 처음에 제재 조치 나올 때는 신문, 텔레비 다 나왔다가 네. 근데 재판에서 이기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겼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 이겼어. 대체적으로 공정한 사람이다. 네. 법원 판결이 나왔다니까. 대체적으로. 어찌됐건 누나도 하도 저 호미도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용돈 좀 벌라 그래. 진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를 꼭 해. 그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나는 꼽사리다를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는데 후배들한테 우리 1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나는 꼽사리다 방송 한번 해볼까? 한번 하자, 뭉치자.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여기 카페오미에 내려오는 손님들이 매번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 꼽사리 안 해요? 맨날 물어봐. 그래서 1년 동안 1년 아니지 한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였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우석훈이가 낙곱살에 대해서는 가장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가하니까. 뭐 할 일이 애기나 보고 저렇게 있으니까. 근데 되게 무지 바빠요. 전화하면 한 번에 통화되는 적이 잘 없어. 애기가 전화기를 뺏어요. 애기 앞에서 통화 못해요. 그러니까 장난감 좀 딴 거 사주라니까. 근데 낙곱살은 지금 고민스러웠던 게요. 진행이 원래 좀 고민스러웠어요. 한참 미아 누님이 이제 방송 안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좀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두 가지 버전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자주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먼슬리를 하는 게 한 방식이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케이블이라도 TV 버전으로 한번 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보는 거 말고 입장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 거로 하는 두 가지 정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뭐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요렇게는 괜찮은데 우리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여기 후원회를 받아서 스태프들 생활비를 해주면서 월간으로 할까 하는 막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아니고 혼자 했네.
우리 작가. 선띠리하고 우리 저 작가가 사실은 창인데 너보다 더 바빠. 좀 바쁘더라고. 아까 보니까 막 와가지고 미친 듯이 뭘 쓰더라고. 그래서 너 뭐 쓰는 거냐? 그랬더니 돈도 안 내는 국민 TV 거 뭐 하나.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라마를 좀 쓰세요. 그러니까. 근데 하루분이 아니라 5일치분을 월요일날 성우분들이 한꺼번에 오거든요. 한꺼번에 녹음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네. 나는 작가가 왔길래 드디어 이제 꼽살이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네. 뭐 일찍 왔구나. 오 문도 열기 전에 왔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지. 혼자서 막 가방을 메고 오더니 저 끝에 앉더라. 그래가지고 봤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 이름을 막 쳐대면서 누님 국민 TV께 밀려가지고요. 그래서 대선 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 민주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직후 글로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지 우리 그 중소기업 또 골목 상인의 그 사업 영역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는 우선 정부는 규제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 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9개월 정도가 됐는데 당선 때부터 따지면 한 1년 정도 된 거지? 1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명박 또 모자라서 박근혜냐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래도 MB만큼 극단적이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 경제학 박사님들이 좀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이었고요. 김종인 선생 우리 프로그램 나왔었죠. 오셨죠. 와서 잘난 척 엄청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혜훈 의원이라고 그 부동산 쪽은 우리랑 시각이 좀 다른데 그 재벌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석훈 교수라고 거기도 국회의원이 됐는데 새누리당으로.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쪽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볼 수가 없어요. TV에서. 그러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성장론자들이 다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손수조, 이준석 이런 청년을 대표했던 사람들도 사실상 팽이라서 그러니까 대선 때 치르면서 이런 거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면서 이렇게 드는 느낌이 정말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코스프레 하나는 진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쇼였다. 그게 다 쇼죠. 쇼 중에 뭐 생쇼인데 진짜. 경제민주화, 뭐 복지공약, 뭐 사실 내세워서 야권하고 별 차별화 없는 것처럼 차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했고 또 뭐 이준석이니 진짜 이제 뭐 손수전이 끌어들여서 굉장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뭐 영입하고 막 되게 개혁할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뭐 어렵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기득권 위주로 똘똘 뭉친 그런 정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그래도 이명박이 바닥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진짜 바닥 아래 지하 1층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좋은 사람은 아닌데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까 네가 바보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특급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안 나오더라도 진짜로 특급 정보들이 이렇게 측근으로 다녔는데 예. 박근혜 정부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현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급 정보가 없어요. 이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 이명박은 쓰레기차고 박근혜는 똥차다. 나는 제가 저렇게 막말을 해서 싫어요. 같이 방송을 하기 싫어. 아니, 저도 산이만 보면 사돈 맺을까 하다가도 이런 얘를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지난 일주일 전에 밤에 자기 전에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7살인데 아들도 막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박근혜 제발 좀.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왜 아빠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박 대통령 사랑합니다. 방송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저 경제학자의 용어들이 어렵다. 예. 지금 우리 저 용띠리가 얘기했잖아. 예. 진짜로 낙곱살이 탄생한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 현란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경제가 나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 뭔가 지금 좋은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우띠리하고 선띠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던 거였는데 예. 지금 방송을 보면 어때?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진단하는 것들. 일단 시사교양 방송 보면. 자체가 양이 확 줄었어요. 아. KB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KBS 스페셜, 그 다음에 환경 스페셜, 역사 스페셜 이렇게 있던 거를 파노라마로 딱 몰아넣어가지고서 몇십 분밖에 안 돼요. 제작 단가도 깎았거든요. 경제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경제만 말고 역사 다 포함해가지고서 아. 확 줄여버리고 돈도 깎았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PD가 있어요. KBS PD가 식구처럼 지내는데 올 8월에 만났거든요. 다음 방송 언제 하냐 그랬더니 내년 8월에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1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선배라서 좀 순번이 잡혔고 후배들은 순번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시사 교양 자체를 안 만드는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경제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역사 다 안 해요. 그래서 환경 방송은 네.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는 방송, 역사는 고대, 혹은 옛날 거. 유신이나 친일을 미워하는. 아니 다큐 방송뿐만 아니라 토론 프로그램도 자꾸 축소를 하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또 100분 100분 토론 나갔었죠. 100분 토론 한번 저도 실시간 검색 1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뭘 했는데 1위를 했어? 말을 너무 잘해서 통쾌하게. 김진 의원하고 싸웠어? 선대인 주택 매입 이걸로 이제 계집 한 100채쯤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니 그러니까 100분 토론이 실제로는 80분 토론이더라고요. 그리고 SBS에 토론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게 밤에 하는 게 폐지됐어요. 그리고 뭐 낮에로 돌렸다고는 하는데 낮에는 사실 또 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토론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핑계를 대는데 언제는 시청률이 높았나? 언제는 시청률이 그러니까. 나왔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사실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진짜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 거기다 거기에 적합한 패널들도 사실 안 부르고. 그렇게 걸러내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재미가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또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 교양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낙곱살 새로 해야 되나 사실 싶기도 하고. 그죠? 좀 책임감 같은 걸 느껴야 돼. 사람들이. 예. 근데 그런 게 없지 지금. 네. 어찌됐건 지금 밀린 얘기들이 하도 많은데 다 소화하기는 힘들고 오늘 한번 이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뭐만 말하면 정부, 뭐만 말하면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 뭐
대안 없이 비판하는 사람 또는 뭐만 하면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식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보들을 보십시오. 여기 들고 있는 피켓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에 붙어있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 학교에 담벼락이 모자라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자보들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서울 어디든지 간에 지금 자보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허락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대자보 하나로 시작된 게 아주 사회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어떻게 새띨띨이들은 안녕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오늘 사실 처음 하는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리려고 저는 대학생들이 움직일 거라고 한 가을부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쓸 책 몇 권을 가지고 제가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본 대학생하고 한국 대학생, 일본 청년, 한국 청년이요 다 비슷해요.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집값 비싸고 결혼 못하고 애기 못 낳고 심지어 성욕도 잃고 있다는. 예, 초식남 현상 생겨서 연애도 줄고 섹스도 줄고. 근데 한 가지가 일본 학생하고 한국 학생이 다른 게요.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립된 청년들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혼자 틀어박히는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20대, 30대가 금요일이면 무조건 어디 가서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강남에 가고 없으면은 없는 데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은 포장마차를 가고 50대도 나름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고립으로 나오는 첫 출발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 없이 혼자 있다가 막 진짜 은둔형 활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올 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고시 보던 애들도 금요일 날은 막 가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 게 사회적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자보까지 오는 이 밑에 깔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 가셨어? 이 진행자가. 누님. 아니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와야죠.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를 어느 분이 사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면 니네들이 때우고 그래야지. 이런 거를 방송에 막 내보내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우리는 아직 누님이 없으면 불안해. 옛날에 그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달고 야외 촬영을 해요. 그럼 깜빡 잊어먹고 화장실 갈 때 이걸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 하시는 선생님이 다 듣는 거지. 김미화 씨 오늘 체력 좋으신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쌍둥이도 낳겠어. 대자보 100개를 가지고 키워드를 뽑은 기사가 있었어. 그래서 누나가 보니까 1등은 당연히 안녕이고 스펙, 알바, 취업, 노동, 일자리, 비정규직, 학점, 토익, 불안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요즘 젊은이들 우리 지금 우띠리가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그냥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용띠리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 젊은이들 20대 희망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희망이 없단 말은 반어법이었고 반어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로 이제 좀 뭔가 좀 자극을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근데 놀라운 양상은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힘들다 이거였는데 내가 힘든 건 변함이 없는데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도 돌아보자 이런 메시지가 너무든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철도 노조의 파업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연대하자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안녕들 하십니까의 그 출발점은 그 코레일의 집단 직위해제 아니 수천 명에 이르는 그 직위해제로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잔인무도한 현 정부의 그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그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코레일 사장 최연예 씨 아니에요? 그 양반이 지난주 일요일에 그 뭡니까? 저걸 발표를 했어요. 담화문을.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국민들이 안녕치 못하다. 이걸 희화화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불법 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아니 무슨 그 아줌마가 무슨 엄마의 심정으로 그런 걸 했어. 엄마의 심정으로 수천 명을 직위해제를 했어요. 회초리를 든다고. 엄마의 심정으로 호적을 팠어. 아유, 우리 엄마 얼마나 못된 엄마였다고. 우리 엄마 막 승질나면은 얼음 걸레 막 던지고 그랬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드시던 사과를 던지셨는데 그거 정확하게 맞아요 또. 어릴 때는 그게 사랑의 맨 줄 알았어. 엄마가 막 그러는 게.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아보니까 자기 성질을 그냥 그대로 표현했더만. 말이 돼 이게? 엄마 왜 그랬어? 지금 국토부 장관이 서승환 장관인데 그 개인적으로는 저의 첫 경제 원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은 서승환 장관이. 예. 입장은 조금 구구파에 가까운데 본인은 굉장히 이게 승질 안 내고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자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고 멀쩡한 사람인데 청와대에서 전화 한번 받으면은 확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로는 그렇지 않았고 국토부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이나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코레일 사장도 작년에 아마 용암 3월 달인가요? 조선일보 기고한 거로는 사설 썼더라고. 민영화는 안 된다라는 게 본인 소신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상해졌어요. 니네들은 청와대에서 전화 안 왔니? 저는 몇 년 전에 조용히 하라고 왔죠. 너? 진짜로? 왔었죠. 조용히 하라고? 네. 비공개적으로 왔지. 나는 우리 용띠리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놓고 사람의 도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 연세 보실 때는 네가 너무 어린 친구가. 내 나이 지금 40이야. 그래. 프로기고. 40이면 그래. 예? 뭐 나이 아니 저기 누구야? 먹었네. 저 육군 참모총장 누구지? 그 왜 백선엽. 그 28살에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오 정말. 내 나이 40이면 이제 대선 출마도 가능해. 그리고 우리 선대인 소장하고 2살 차이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근데 무슨 아니 근데 왜 나를 기준으로 삼아? 내가 뭔 잘못이 있어? 아니 한기총에선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나를 불량아 폐륜아라고 하는데 불량 폐륜 뭐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 내가 어디 봐서 아야? 애기 셋의 아빠죠. 그치, 알을 셋이나 두고 있는데. 지금 잘 쳤어. 알을 셋이나 두고 있다. 잘 쳤어. 우리 선띠리는 어때? 전화 안 왔었어? 저는 불통된 지 오래입니다. 뭐가 불통이야? 아니, 청와대하고 불통된 지 오래죠. 옛날에는 소통이 있었어?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 쪽에 자문을 구할 때, 저한테 오라고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죠, 간다고 해서 부럽다. 어느 정권 때, 어느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MB 때? 네, 초기에는 이게 낙검살 하면서 저도 완전히 찍혔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제가 꽤 그냥 전문가인 것처럼 그쪽에서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혀 갈 생각이 없었고, 지금은 아예 끊겼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청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것들이 비정규직으로 더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짜 충격받은 거는 55세 이상의 그러니까 사람이죠. 55세 이상한테는 파견직을 100% 하겠다. 그러니까 전 부분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찍어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에 비해서 노동상이 다
나쁜데 한국이 한 가지 좋은 거는 파견은 우리 아직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뚫렸지만 파견만큼 막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파견했던 파견 업체들이 대기업이 됐어요. 재벌이 됐고 파견으로 간 사람들은 빈민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뚫는데 그것도 자기 찍어주는 55세부터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비정규직하고 파견하고는 어떻게 달라? 비정규직은 뭐야? 그 회사에서 내가 뽑히는데 비정규직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사라고 있으면 A사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견은 A사랑은 상관이 없이 B사랑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B사랑 계약해서 A사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B사가 A사에서 줘? 일부 가져가서 절로 주는 거죠. 환경미화 용역 같은 거를. 용역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뭐 일용직도 있고 임시직, 뭐 기간직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이제 파견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에서 A 회사에 인력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러면 사실 그냥 바로 채용하면 되는데 B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파견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중간에 이제 삥을 뜯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개비 같은 거. 20-30% 네. 뜯어가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삥땅 경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택배, 그 다음에 뭐 대리운전 이런 것들 다 업체들이 만들어 놓고 중간에 다 만들어 놓고 얼마씩 주더라고 수수료를. 근데 이게 수수료라고 그러잖아.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아직 못하게 돼 있었거든 생산직은. 그걸 요번에 열겠다는 거니까. 일본은 그게 열려 있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 혼다 이런 데서도 파견으로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 많이 따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위험하네, 약간.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된 거거든요. 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열어 놓으면은 정상 파견인데 55세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이제 청년까지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지금 아까 얘기한 다시 돌아가면 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네. 파견도 이대로 가면.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먼저 뽑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비정규직도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요. 이제. 그럼 뭐해? 젊은 사람들. 파견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어떻게 해? 대잡아 써야죠. 그러니까 대잡아 쓰는 거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슬프다. 그건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국민TV에서 대규모 공채를 했는데 20대 우리 취업 지망생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생각 같아서 다 뽑고 싶어요. 다 실력들이 출중하고 진정성도 있고요. 뭐 우열을 가진다는 게 막말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참 이렇게 가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요즘 인재들의 실력들은 최상입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왔나? 국민TV에? 예,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 편파 방송 만드는 거 아니야? 국민TV? 편파 방송? 사람들이 뭐 어느 쪽으로 뭐 쏠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새누리당 이야기 쟤 절반. 보니까 막말하고 애가 좀 시원찮아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하고. 새누리당 이야기 절반하고 민주당 이야기 절반하고 이게 중립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정은 아니고요. 기성 언론들이 이야기했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TV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뭐 이미 다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보고요. 지금 기성 텔레비전 방송들 보십시오. 뉴스에 동물 얘기, 날씨 얘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왜 김정은 눈썹 민 것도 나왔어? 눈썹 이야기. 김정은 눈썹 얘기 나와. 난 진짜 배우 김정은 씨 눈썹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 뉴스가 나올 게 없어가지고 김용민이가 애비나 딸이나 했다고. 이게 메인 뉴스 3번째 곡지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40도 됐고 해서 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구나. 대권 출마를 고려해봐야 되겠다만 그런 마음을 갖겠다니까. 근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KTX 얘기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그 얘기, 의료 민영화 얘기, 그다음에 55세 이상의 그 파견 100% 이게 내년에 하겠다고 거의 같이 결정돼가지고서 같은 때 나온 거예요. 근데 KTX에 너무 눈이 가다 보니까 노동 조건이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은 눈 돌릴 차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도 안 다뤄줘요. 그렇지.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뭐 전 장관은 뭐 고용 대박이라고 막 헛소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냐 하면 정말 눈물겨워요. 이게 이제 50대 정규 직장에서 쫓겨나서 이제 나와서 어쨌거나 이제 아래로는 대학생 아들, 뭐 아들, 딸 있고 뭐 또 봉양해야 될 부모님 있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영업을 차리는데 자영업을 하기나 이제 영세 서비스업을 차리는데 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은 분류는 그럴 듯하죠. 뭐 시설 뭐 저 관리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청소부, 뭐 경비원 이런 분들이고요. 뭐 운수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뜯어보면 다 대리운전, 택시, 택배. 대리운전 운수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종사자다. 그게 고용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그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이 형편없이 나빠지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 파견제 이걸 뭐 55세 이상에 늘려주겠다. 이건 대놓고 그냥 그쪽으로만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요. 또 열받기 시작하네. 아유, 예, 선대인 열받으면 우리가 졸기 때문에 얘는 말을 길게 해.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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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정홍원 국무총리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는 수소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최소한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빚더미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철전 코레일 사장 여기에 철도는 공공재고 공익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랑스 자금이 들어오든 미국 자금이 들어오든 또는 뭐 연기금이 들어오든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건 명백한 민영화입니다. 이건 뭐 민영화 이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물류 자회사 만들어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8개 적자 노선부터 시작해서 민간 개방하겠다. 이건 민영화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봅니다. 철도 민영화, 우리 얘기하죠. 철도 민영화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대통령이 지금 1년 정도 되고 잘 좀 일을 하게 도와줘야지. 계속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민영화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헷갈린다고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우띠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일을 98년도 IMF 경제 위기 때요. 그때는 우리 달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한전은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쪼개서 팔자는 얘기를 DJ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은 발전 다 팔고 송전만 갖고 나머지 회사를 5개를 쪼개가지고선 팔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분사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선로는 모기업이 갖고 운행은 주는 자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쪼개놓고 나면은 민영화가 쉬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쟁을 얘기하는데요. 경쟁은 이를테면은
선대인하고 저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이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못생겨서. 그러니까 참나 나원 참. 야, 네가 할 말이 되냐 그게? 그냥 둘 다 띨띨해서로 가자. 아니 이를테면은 제가 모기업이 여기가 하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각자 지네 집에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경쟁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은 모기업과 자회사 사이의 경쟁이라는 건 경제학적 성립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전과 이렇게 서울발전, 남동발전부, 한수원이 업무 지시관계예요. 거기가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전 자회사 주주총회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지식경제부 과장도 아니에요. 사무관 1명, 한전의 처장 1명 그렇게 와서 둘이 앉아서 박수 치고 끝나거든요. 그 둘 사이의 경쟁이라는 거는 있지가 않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나 각자 운영되는 것들이 경쟁하는 거지. 모기업과 자기업 사이의 경쟁은 종속만 있어도 그 경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지금, 그러니까 매각 조치도 사실은 그 한전이 했던 거다. 그리고 모기업 자기업 사이의 경쟁이라는 거는 성립이 안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지금 있잖아. 우리가 하도 오래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KTX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거 요거 민영화 얘기는 MB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서역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 알짜를 띄워주겠다는 거지 어디다가? 제가 이 철도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막말을 그래.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KTX가 어디서 출발하죠? 서울역에서 출발하죠. 뭐 행신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평택 지나서 천안함산 지나서 해서 이제 호남선으로 가기도 하고 경부선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수서의 역을 만들어 가지고 평택까지 라인을 잇는다는 겁니다. 평택서부터는 기존의 KTX 라인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자, 따지고 보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하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선이 겹치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선이 같은 게 80%면 이게 경쟁에 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보세요. 서울 지하철 탈 때 말이죠. 이게 코레일 차도 오기도 하고 철도공사 소속의 그 전동차가 오기도 하고 서울 메트로에서 오는 전동차도 오거든요. 우리가 그거 뭐 골라서 타나요? 못 타지. 코레일은 박근혜 정권 거니까 타지 말아야지. 박원순 시장의 서울 메트로를 타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로가 80% 똑같으면은 그게 경쟁의 의미가 없는데. 그런 거구나. 이 수서발 KTX도 당연히 코레일이 가져야 마땅한 것인데 이거는 또 별도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별도의 자회사를 왜 만들어?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코레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코레일이 운용하고 있는 노선 중에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게 KTX입니다. 근데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코레일 아닌 데에서 운영하도록 넘긴다?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코레일이 엄청난 막말을 언제 할까요? 순손실을 그래 막말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제기랄. 야, 간만에 회장님 한번 납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이건이에요.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건가? 무식한 이 회장. 현대 로템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안 그래? 그리고 아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건 뭐야? 예. 그거 자기가 뭔가 이게 면허를 줄 때 민간에다가 하면 뭐 면허를 박탈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뭐야? 이 이야기가 뭐냐?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는요 주로 강남 고객들이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알짜야 알짜. 이 코레일이 이걸 포기한다는 거는 스스로 손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일단 자회사 만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건데도 무리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드는 자회사는 뭐냐면은 41%가 코레일 지분이고요. 그리고 59%인가요? 59%죠? 59%는 공공기금, 뭐 연기금 같은 거겠죠? 여기서 이제 지분을 갖는 거다. 둘 다 코레일이나 공공기금이나 다 말하자면은 국가에 귀속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회사 만드는 게 무슨 민영화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공기금이요. 처음에는 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슬쩍슬쩍 민간에다가 이제 팔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민영화인 거예요. 아니, 면허 취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면허 취소를 한단 말. 이 말도 그 맹점이 있는 게 애초에 왜 그걸 자회사를 만드냐라는 반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허를 취소하면 그 코레일하고 공공기금이 만든 수서발 KTX 자회사 그 면허를 취소한다면은 그럼 그 면허는 코레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다른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중에 민영화로 빠질 그 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아주 냉철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박사들이 한번 진단해봐. 선띠리. 아까 우띠리 형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아니, 모기업하고 자회사가 경쟁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건요, 그냥 이거 하나로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생각해보면, 결국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원래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 한다고 시작했다가, 이제 워낙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쏙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저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민영화는 아니다. 그냥, 그래서 경쟁시켜서 효율화해서 뭐 승객들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와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영띠일 말대로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알짜배기 노선을 어떤 업체한테 줬어요. 경쟁을 시켰다고 쳐요. 경쟁이 안 되지만. 근데 알짜배기 노선 주고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되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효율화됐다고 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정말 경쟁력 때문인지 효율성이 높아져서인지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내놓고 있는 그런 온갖 논리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말은 못 믿겠다. 믿어달라 그러는데 야, 니네들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누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은요. 그러니까 KTX를 이제 관련 회사가 있는데 그게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게 얼마나 공신력 있고 변하지 않을 거냐. 아. 서승환 장관은 바뀔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장관 고시도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민영화 진짜 하겠다고 누가 마음을 먹으면은 민영화 특별법을 넣어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민영화한다라고 사실 법이 있으면 그 밑에 주식회사 내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차후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코레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서 조항을 다 바꾸는 주식회사 절차를 해서 주주총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절대로 관련된 민영화 조치가 없을 거다라고 해놓고 가면은 그래 믿을까 말까인데 내 말을 믿어줘라고 할 때는 다음 장관은 생각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민영화가 된다 하면 이제 사기업에다가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다 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있죠. 아니 그 말씀도 하셨잖아. 외국 나가서. 근데 사기업에다 주면 글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난 잘 모르니까 아니 사적인 기업에 예를 들어서 현대야? 현대 우리가 했어. 근데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나? 만약에? 안 되잖아. 이건 사적인 내 재산인데. 그거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그런 MOU나 그런 걸 체결할 거거든요. 그 안에 조항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자체로는 못 바꾸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없느냐. 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바꿀 권한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을 사실 좀 믿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일이 납득이 되면 그런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 좀 더 쉽게 수서발 KTX 자회사의 허구성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선설렁탕 특정 업체 이름을 대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신선설렁탕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설렁탕이겠죠. 그렇지. 근데 신선설렁탕이 어느 날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설렁탕만 따로 파는 자회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 거기는 설렁탕 빼면 공깃밥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신선 설렁탕에서 비빔밥을 팔고 설렁탕은 안 팔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요. 누나가 결론을 낸다면 우리 그 모기업자 기업 우리 낙곰수 낙곱살 경쟁 안 하잖아요. 우린 경쟁 안 되죠. 우리 졸린 거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경쟁 안 해요. 잘못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선 설렁탕으로 끝냈었어야 됐어. 아니, 우리 방송이 황금 노선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되게 저는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레일 적자가 왜 생겼느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코레일이 적자가 심각해서 그래서 경영이 방만해서 그래서 지금 기관사들 뭐 이런 사람들 월급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뭐 복리후생이 뭐 아주 뭐 넘쳐나서 그래서 뭐 적자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노조 파업하는 게 아까 이제 뭐 그러니까 코레일 사장이라는 양반이 정말 뭐 엄마의 심정으로 매를 때리는 심정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파렴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레일의 지금 부채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게 2007년만 해도요. 코레일 부채가 6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 최근에 거의 17.6조 원, 그러니까 18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3배가 늘어났습니다. 단 6년 만에. 그 사이 월급을 많이 줬나요? 월급을 당연히 많이 준 게 아니죠. 월급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천공항철도 아시죠? 인천공항철도 그거 민자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인천공항철도 예측 교통량의 7%만 승객이 탔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났죠. 100명이 타기로 했는데 7명밖에 7명이 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엄청난 적자가 생겨서 그걸 코레일이 부채를 1조 2천억을 일으켜서 떠맡았어요. 근데 그 인천공항철도 예측 실패하고 그 정책 추진했던 사람들 누구죠? 국토교통부 관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코레일 부채가 또 한 8조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장밋빛 전망 아래서 그거 대대적으로 이 개발사업 했죠. 오세훈표 개발. 오세훈표 개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다 그 코레일 뭐 적자 메우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개발 붐 일으키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8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 자초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늘어난 것만 해도 10조입니다. 그리고요, 경부고속철도 이런 사업하면서 이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예산 잡았는데 그게 한 5배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토건,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 못한다 그러면서 다 토건적들 퍼주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채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허가한 사람 누구죠? 그걸 제어 못한 사람들 누굽니까? 부채 정책 실패로 늘린 사람들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난리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영합했던, 눈치 보면서 아부했던 코레일 사장들이고 역대.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네들이 다 일버려놓고 부채 져놓고. 그게 다 우리 빚이지. 그럼요. 그렇게 해서 떠넘기기는 어디로 떠넘기나? 지금 코레일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기업 개혁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식입니다. LH공사 지난 몇 년 동안 부채 한 70조 늘어난대요. 이게 뭐 LH 그 공사에 뭐 자체적인 방만 이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토건 사업, 4대강 사업, 뭐 보금자리 사업 이런 거 한다면서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토건 개발 공기업들 부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다 정책 실패,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 다 가시형 사업 이런 것들로 다 생겨난 겁니다. 그게 다 사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님들은 떠나시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아무도 정말 파렴치하게 이렇게 부채를 늘려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나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악질 아닙니까, 이거? 이거 또 하다가 열받았네. 순악질 누납니다만. 철도 민영화의 그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됩니다. 천안만화산에서 동대구까지가
지금 26,300원입니다. 편도가. 영국은 어떠냐? 비슷한 거리. 스탠포드에서 런던까지 16만 7천 원입니다. 26,300원이 16만 7천 원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의료 민영화도 지금 의료 민영화는 저기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폭발적 결과가 될 그거는 것이다. 지금 뭐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뭐 반대하고 있고 막 그런 뉴스는 본 것 같은데 그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영리병원이라는 건 없어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이든 아니면 대학병원이든 다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거기서 자회사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자회사 너무 좋아하네. 비영리법인은 뭐야? 비영리면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아니 병원 가면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돈을 못 번다고? 그래도 그 연말에 보면요, 똔똔해서 꽁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남은 데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예. 근데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일부를 자회사 형태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이를테면 엑스레이 기기를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뭐 가루약을 파는 회사, 화장품도 팔려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껴서 걔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당연히 돈을 환자한테 더 뜯어낼 거 아니에요. 더 뜯어내면은 이 투자사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접적으로 좀 돌리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환자 돈을 지금은 이익으로 빼갈 수 있게 바꾼 거니까 민영화 단계다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면요. 투자사가 생기니까 얘들은 대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정도는 못 들어온대요, 기준상. 근데 아니, 왜 내가 못 들어가? 근데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커지면은 걔들이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들을 다 자기 네트워크로 바꾸고 개인 회사를 다 먹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몇 개의 대형 병원만 남고 작은 게 무너지니까 반대하죠. 무너질 거다.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의료비 같은 거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를테면은 주사 한 대 맞을 때 엑스레이 안 찍고 맞아도 되잖아요. 그거를 2번 찍고 맞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약도 그럴 많이 거라는 먹이고 거예요. 주사도 많이 놔주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투자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망하지 그러니까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다. 진짜 MRI 한 번만 더 찍으면 한 20만 원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주거정책 중에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주택이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철도 부지 등 저렴한 국공유지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철도 역사와 차량 기지 등을 이용해서 토지 매입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나온 부동산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의 반발로 대폭 축소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서민위한다는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박근혜 정부 결국 또 다른 의미의 행복주택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은 바로 부자들이 행복한 주택 정책.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 법안과 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 투자, 주택 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진단을 좀 더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은 50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집값이 문제인데 집값을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 말이지. 옷들이 어떻게 봐? 지금. 근데 하여간 굉장히 곤란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은 늘
한국의 절반은 집이 없어요. 그 절반만 집이 있고 절반의 집을 가진 사람 집값을 올리면요. 전세나 월세는 집값에 연동되니까 나머지 50%가 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찍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난 대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MB가 뻥친 거 다 안다. 사기 쳐가지고 인마이 포켓한 것도 잘 안다. 그러면 또 박근혜가 많이 모자란 거 안다. TV 토론회 그 세 차례 보고 과연 저런 4차원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왜 찍었는 줄 아느냐. 거품이나마 이 집값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이명박을 찍었고 박근혜를 또 선택하는 거다. 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 그래. 아, 최근에 정말... 분당에 개집 샀다는 녀석들이. 뭐 집값에 대해서는 잘 알 테니까. 네, 개집 갑부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재밌는 게요. 2012년 12월 19일 딱 끝나고 나서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집값을 좀 떠받쳐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4.1 부동산 대책 나왔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건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건설업체들 뭐 부동산 업계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나오고 나서 한 2달 갔죠. 그리고 2달 가고 나서 또 이제 828 대책 내놓고 또 2달 가다가 안 되니까 12.3 후속 대책 내놓고 대책이 참 많이 나왔었지. 참 대책 없는 정부가 대책은 진짜 많이 내놔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뭐 제 책 제목 얘기하면서 좀 그랬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 20대의 90%는 월세나 전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30대는 한 70%. 그 다음에 40대도 한 55% 정도는 전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대까지는 사실은 집주인 입장이 아니라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 입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전 국민의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무주택 서민인데 대책 내놓을 때 무주택 서민들 만나서 무슨 뭐 대책 내놨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고요. 야당도 그럼 떡 부러지게 무슨 이렇게 세입자들 위한 정책을 내놓느냐. 맞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좀 20대, 30대, 40대를 위한 정책, 또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도 나올 수 있는데 어쩌면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투명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지금? 웃들이.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죠. 그 지방토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역 분위기는 집 가진 사람들과 땅 가진 사람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지역 모임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튼튼한 조직이 아파트 분유회거든요. 우리가 많은 조직을 만들었지만 아파트 분유회를 이길 조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분유회가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서 만든 게 수직증축 리노베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고치는 돈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게. 그거 뭐야? 수직 증축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은 자기 집 리모델링 하면은 돈 주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층을 3층까지 더 올릴 수 있게 높이 올려. 그럼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고치겠다.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지금 MB 정부 때까지도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공법과 기술이 바뀐 게 없는데 3달 만에 안전하다는 거야 지금. 가락동에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했었잖아. 종상향. 그건 더 위로 올리는. 더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재개발. 재개발이고. 재건축 때. 그래서 이거는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그 위험한 아파트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받아도 되고 딴 데도 지금 빈대가 많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정책인데 민주당도 찬성했어요. 왜?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아파트 분유회가
새누리당 지역은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요. 민주당 지역은 또 아파트 분야가 장악하니까 거기서 똑같아지는 거죠. 표 때문이라면 그러면 뭐 표가 없어 새 사는 사람들은? 새 사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 대변인이 없고 아파트 분야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전세인 분야에 내지는 월세 분야가 없거든요. 아파트 분야에는 전부 다 집 주인들의 분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분야가 생기면요. 여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 정책이 없어요. 표를 잃기 싫으니까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모든 정책이. 예, 제가 봤을 때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를 잃기 싫어서. 이런 거 정치인들의 심리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정치인 해봤지.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이어서 막말해갖고 내려온 그분이세요? 재건축은 이제 낡은 저층 아파트를 주로 이제 새로 헐고 이제 새로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직 정축 리모델링은 그걸 새로 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다 한 뭐 10층, 15층씩 지었거든요, 이미. 그걸 이제 부수고 새로 이제 올려봐야 뭐 용적률도 크게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몇 층을 더 올려줄게. 원래는 그냥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자기 사는 집을 그냥 수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비로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계속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몇 층을 더 올려서 그걸 분양해주면 그만큼 이제 사업비에서 좀 이렇게 조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기 신도시들 지을 때 급하게 짓느라고 바닷가에 모래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랬었지. 그래서 맞아. 구조적으로 사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지만 이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3층을 더 얹었을 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위험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파트 값 올리겠다고 또는 자기가 수리해야 되는 그 리모델링비를 그냥 공공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 생명과 안전을 그냥 무시해가면서까지 하는데도 막 이거 통과됐다고 아파트 값 좀 덜 떨어지겠다고 막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B입니다. 바다 모래는 나쁜 거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모래를 박아라 했는데 왜 박아지 않고 있는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4대강 모래는 쓸려갔다. 행복주택은 뭐야? 행복주택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던데 공약 아니었어? 이거 예, 공약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KTX 얘기하면서 코레일 얘기했는데 코레일 철도 부지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좀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 문제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밖으로 보내니까 시내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해서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거는 목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래서 축소한다고 하는 거는 핑계고 이걸 줄여야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 14만 가구로 줄였고요. 근데 사실 원래 하겠다고 뭐 철도 부지나 뭐 철도 부지 근처에 이제 뭐 주차장 이런 데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20만 호가 아니고요. 4만 5천 호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땅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공약할 때는 이걸 해서 뭐 20만 호씩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서민들 주거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야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대체 뭘 제대로 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궁금한 거 차례차례 물어봅니다. 집값 그때 코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더 떨어져요? 이제 올라가요? 코가 아니라 어깨까지 떨어졌다고 어깨까지 떨어졌어요? 발바닥까지 가려면 멀었다. 아직 한참 남았죠. 더 떨어져요? 발바닥까지는 안 가고 네. 많이 떨어지면 배꼽이에요.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은 지금 어깨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아직 이마도 안 왔다. 눈썹 정도 왔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제가 최근에 솔로들 청년 솔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집으면은 3분의 2는
결혼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소셜 데이팅하는 어느 업체에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데이트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결혼을 얼마나 하겠냐고 했는데요. 남녀 공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데이트하겠다고 한 사람인데도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30%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길게 보면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할 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굉장히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5년 동안 제가 이제 관찰했던 20대를 보니까 혼자 나와 살고 있던 20대들이 최근에 돈이 어렵고 힘드니까요.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넘은, 그러니까 20살 넘은 20대 독립하는 게 아니고 다시 부모한테 들어가고 여기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합쳐서 하는 일이 지금 벌어져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지금 주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표현한 건 이런 거죠. 그 전국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거의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떨어질 때 지방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깨 축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근데 지금 전세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 사느니 집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집이 많이 팔릴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토끼몰이에 당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냐? 사실은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집값이 원래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가 안정돼요. 왜냐하면 전세값의 기준점이 집값이지 그럼 뭐 거꾸로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뭐 일부 예외적인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세가를 계속 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828 대책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828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놨잖아요. 그죠? 전월세 대책이라고 분명히 포장했습니다. 근데 빚내서 집 사라 대책이거든요. 첫 번째 내용 자체가 전세 수요를 원세 수요로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말만 좀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지 빚내서 집 사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1%대 초저금리 대출까지 만들었잖아요. 정부도 같이 빚을 지는 걸로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셈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집값을 떠받쳐주면 사실은 전세가가 따라 오르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는 이제 계속 사람들은 불안해서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전세가만 올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이제 늘어서 사람들이 뭐 정말 빚내서 차라리 집을 살까? 어차피 월세 낼 돈, 뭐 은행이 이자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내는 건요, 자기가 월세 좀 못 주면 집주인이 고달픈 거지, 그거 집주인이 안달복달하지만, 이 대출 이자는 무리하게 집 사서 대출 이자를 못 내면요, 여러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월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차압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아까 제가 여기 낙곱살 작가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같이 오는데, 최근에 한 자기 이제 친구 세 사람 중에 한 2사람 정도가 이제, 그 3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 중에 한 2사람 정도는 진짜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이제 집을 샀대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억, 3억이라는 게 그냥 지금 워낙 저금리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평생 갚아야 될 빚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구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면 시장금리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도,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막 언론에서 빚내서 집 사라, 뭐 집값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혹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뭐지? 옛날에 선대인이 이 출구 전략 설명하면서 우리 다 재운 적 있어요. 우리 다 재운 거. 아유, 그럼 선대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석훈이가 짧게 얘기를 해봐. 출구 전략은 뭐야?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확 풀었잖아요. 돈을 확 풀어서 지금까지 경제를 끌어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돈 푸는 걸 이제 회수를 하고 줄이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할 거라서,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높여서 사람들이 투자하게 하는 전략은
끝나갈 거다라는 게 출구 전략이죠. 그게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그렇죠. 그게 그거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너무 이제 어려워.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도 이제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이제는 돈을 막 윤전기에서 막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억지로 무너지는 경기를 떠받쳤는데 한마디로 경기가 워낙 급락하니까 돈의 힘으로 완전 몰핀 주사를 잔뜩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면은 뭐 이제 오히려 인플레가 오거나 그다음에 정부가 빚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걸 출구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돈의 힘으로 움직였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출구 쪽으로 서서히 빠져나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네. 미국 얘기고 외국 그러니까, 얘기고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외환 보이고 빵빵하다면 아니,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면은 걷어들이는 방법이 미국의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이자를 높이면요, 우리가 이자를 더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는 상당히 높은 이자 상승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외환 위기가 온다 이거죠. 그거 메커니즘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긴장이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료일 뿐입니다. 그 경제 위기 이후로 이게 미국에서 돈을 확 푸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단기 투자 자본 또 투기 자본이 돼서 결국 막 각 나라에 들어오는데 한국에도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 전체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거의 한 4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미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몇십조 단위의 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원화로 들어와 있던 게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져요. 그리고 조금 뭐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또 어렵네. 하여간 우리 경제가 재기할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거나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춘다고 그래도 시장에서 채권에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금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변동금리가 아직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은 부분 시장의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있다고 뭐 버틸만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4% 갈 수 있고 5%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뭐 진짜 뭐 경제가 불안하고 뭐 하우스 푸어다 뭐 가계부채다 우리가 늘 뭐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요? 제가 다른 방법. 이럴 때 늘 권해드리는 건요. 도움을 줘. 무조건 현금이에요. 무조건 현금. 금땡이는 안 되겠니? 금도 되고요. 금과 아니, 금은 안 되지. 금은 지금 폭락했는데. 그 폭락했으니까 폭락했을 때 사야지. 그게 아니고. 돈 있는 분 금 사세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금 사시면 쪽박차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우리 연구소 보고서로. 어떤 사람 금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몇 달 전에도 금값이 일시적으로 급락했을 때, 금살 타이밍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거 양적 완화 축소하면, 이거 반드시 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금값 다시 폭락했거든요. 석유로 사면 어떨까요? 석유로. 어디다가 보관하려고. 석유를 얼마나 사놓게. 참고로 원유값도 떨어집니다. 왜? 이게 지금까지 원유값이 그나마 좀 강세였던 게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무조건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잖아요. 그럼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값으로 표시되는 원유값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줄을 조이잖아요. 조이면 그 돈에 이제 돈으로 표시되는 원화값, 뭐 원자재값 이런 건 사실 좀 떨어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현찰이요? 장기 불황이 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부채 형태가 아니고 자기 자산 형태, 그래서 특히 현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 2억쯤 있다 치고요. 2억으로 집을 살까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요. 2년 후에 그 2억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집을 사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땅은요? 땅을 사면요? 누님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땅은. 아, 그래요? 땅은 진짜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여기 카페 호미가 앉아 있는 땅이 누님 지금 수천 평 땅 중에 조금이거든요. 그 지주 입장에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지? 미안해요. 여기서 석유가 나면 됩니다. 자, 우띠리 형님이 현금 가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은행에서 다 돈 찾아서 현찰만 장롱에 처박아 놓은 처박아는 좀 이상하구나. 어떤 분들은 장롱에 넣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롱 무밭에 심어 넣기도 했죠. 네. 그 장롱에 넣어놔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금도 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안전한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이하에서 어쨌거나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을 분산해서 은행에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지. 지금 위험한 은행도 있어요? 지금 위험한 은행도 있어요? 은행이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행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제 뭐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런 게 해서 이제 추가로 더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현금 부실이 맡겨봤자 생겨나는 부분들도 이자도 생기고 없고 그러니까. 아, 이자는 없어도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잘못 투자하면은 그 돈이 없어지거든요. 펀드에 집어넣으면은 예금이랑 비슷해 보이지만요. 펀드는 보호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위험하더라도 그 예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락기에는 그러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런 게 갑이에요.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고요. 보험사, 카드사 이 재무 상황이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뭐 조선, 해운, 건설 이게 지금 아직 계속 이제 기업들이 계속 버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룹에서 뭐 이렇게 계열사들 도와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실한 회사들이 그냥 망해서 뭐 어디 인수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부실이 그룹 전체로 자꾸 퍼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불거지는 게 STX 그룹, 뭐 웅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웅진에서 책을 냈어. 부실하잖아, 애가 전체적으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웅진 지식하우스 푸어.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 참, 말을 못하게 만드네, 진짜. 웅진 지식하우스는 그래도 괜찮은 출판사예요. 롯데가 괜찮거든요, 아직.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롯데가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을 매각하는 중이에요. 매각을 해서 자기가 있던 그 백화점에 리스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현금 확보도 될 뿐더러 부동산이 혹시나 선대인 말들 급락할 때 손해를 줄이잖아요. 롯데도 파는데 롯데만큼 자신 있는 분 아니면 사지 마세요. 롯데 그런 그러니까 얘기구나. 2008년 이후에요. 삼성이 보니까 삼성은 용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샀어요, 건물을. 현대는 보니까요. 그때 제철이라는 거 했잖아요. 현대제철 하느라고 돈이 갖다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느라고 건물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때부터 롯데는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현대, 삼성, 롯데 다 그 부동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줄이고 있는데 민간만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좀 줘보자고 우리 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우스 푸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이 없어? 좀 대봐. 얘기해서 내가 딱 그렇게 되면 내가 얘기해줄게. 정부에다가. 최근에 쟤네도 혼내주라고. 최근에 한겨레 기사 보니까 박근혜의 별칭 중에 하나가 이거대요. 보니까 말이 안 통하네뜨.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뭘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할 수는 있죠. 도움을 주자. 도움을. 자, 웃기리는 뭐야? 그래 선띠 말은 안 통하지만 이 낙곱살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금리 올라가면 더더욱 큰 타격이 있고 사실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 쪽도 굉장히 위험해요. 가계부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한 300조 늘렸지만 기업 부채도 똑같이 한 몇백 조 늘었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부실이 사실 물밑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저 오늘 뭐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건 뭐 회비를 내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 한국은행 차비를 내고 오신 분들한테는 안 되나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내요. 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내는데 하반기 걸 한번 좀 어렵더라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건 한국은행 들어가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순화해서 했지만 굉장히 우리 지금 기업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쉽게 지금 어느 기업이 좀 위태롭습니까? 일단 현대가 위험하죠. 아니, 현대 이런 거죠. 아니 현대 어떻게 된 일인데? 현대 그룹 현대라는 게 현대 기아차 말고요. 현대 그룹이요. 아 우리 며느리. 네. 현대그룹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두산 뭐 이런 데도 지금 두산건설 사실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걸 그룹 차원에서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께서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한진해운 끼고 있는 뭐 한진그룹 중공업 이런 쪽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그 왜 건설업체들 중에서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막 그 석유 많은 쪽에 막 플랜트 수출하고 이랬던 데 있죠. 그런데도 사실 다 건설업체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아니 근데 잠깐만. 방법을 주자면 사실은 제가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형님부터. 사실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네, 그러면은 시장이 움직여서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금리가 좀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맞는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계속 올리니까 자기 빚는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정부가 민영화 같은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조정해서 나가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뭘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 경제 아니야? 뭘 하는 게? 아니, 촛불 집회 때 그때 여고생들이 MB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쓴 구호 있었잖아요. 경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냥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거든요. 제가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게시물 보니까 싫어요, 나빠요, 망해버려요. 뭐 그런 의미로 민주화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걔네들은 그 민주화를 그렇게 혐오하는 거죠. 망하라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인데 박근혜 정부 일베 회원인 국회의원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전 일베 정권이라고도 보는데 경제민주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민주화가 걔네들한테는 그런 의미였나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총선에서 떨어지신 분이 뭔 말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돈의 힘에 기댔다가 돈의 힘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겠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 돈의 힘에 기댈 때 과도하게 돈의 힘에 기댔던 나라들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신흥국 여러 나라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 같은 경우도요.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 돈의 힘에 기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일정에 따라서 미국은 다른 나라 신경 안 써요. 자기 나라 경기 일정에 따라서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양적 완화 축소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가면 지금 부채가 잔뜩 늘어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에 초점 맞춰서 한 이야기지만 컨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이대로 가면은 2, 3년 안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 3년 안에 조금 내관을 뽑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걸 지금 뭐 대출 규제 이런 거 풀어주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조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76%인데도 지금 집값 감당을 못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게 자꾸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까지 내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줘야 되거든요. 가계부채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계속 폭탄 돌리기 모드로 가면 2, 3년 후에는 정말 진짜 위험한 국민이 저는 온다고. 근데 우리가 MB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폭탄 돌리기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내 정권에서 뭔가 일이 터지거나 이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는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잖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만 있으면 가는데요. 미국이 있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 시키면 하는데 미국은 우리 정부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렇더라고. 예, 좀 이렇게 금리나 이렇게 좀. 일본도 안 하는데 걔들 왜 그래?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미국도 가계부채가 줄었어요. 일본도 줄고 영국도 줄고 다 조정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요. 미국은 2007년에 가계부채 비율이 한 133%였던 게 107%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때도 미국보다 더 높았는데 2007년에 145%이던 게 지금 지난해 164%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이런 추세로 가면 한 180%까지 올라갈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될 텐데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창조경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지만 창조경제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들 사람들 하던데 이게 참조경제다. 그래가지고 참조경제. 그렇지. 그래서 추운데 어떻게 전기 장판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아유 전기가 부족하니까 좀 참죠. 그래서 참고 기초연금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아유 재정이 부족한데 좀 참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도 해주면 아유 참죠. 참조 경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게 이율 배반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요. 이런 뭐야 창조 경제라는 게 뭐야? 난 잘 모르겠어 실제로 진짜. 창조 경제는 뭐 별 의미 없으니까 생략하죠 뭐. 아니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 경제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사실 방향은 맞는데. 부동산이나 창조 경제라는 결국 사람의 말랑말랑한 두뇌가 그러니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창의성을 발현해서 그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건데 결국은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이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건 부동산에 몰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창조 경제가 됩니까? 그게 사실은 창조, 상상력 이거는 뭔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은 막말이라고 그러고 할만 하면은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창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표현이 창조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그 애비의 그 딸 이렇게 하면 창조적이냐 그게? 제대로 얘기했어. 잘했어. 좀 창조적으로 이번에 좀 웃겼지. 좀 웃겼어. 너 처음으로 웃겼어 오늘. 아니 아까도 3시간 웃었어. 녹음했는데 얘 처음 웃기네요. 네, 고맙습니다. 나 원래 웃겨요. 왜 이래? 자, 오늘 낙곱살 종방 1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마련한 시간입니다. 리턴 오브 낙곱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사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차고도 넘치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샙니다. 여기 지금 전기세도 못 뽑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경제가 저는 요즘 과학이라는 생각을 좀 한 게요. 청와대나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를 거는 오르고 내릴 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를 거는 이자율이고 내려갈 건 집값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박근혜 말 안 듣는 거는 경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가 벌써 다 감이 잡힙니다. 막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워진 경제 사정 이거는 지난 4년 동안의 야당의 무상복지 때문이다.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자한테도 이렇게 공짜 밥을 먹여가지고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때요? 할 말이 없구만.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지. 참나. 부동산 취득세 깎아주는데 2조 4천억인데요. 그 돈이면 무상보육 우리 지자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정부에서 다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쪽에 다 부동산을 엄청나게 퍼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계부채, 공공부채 수백조 원 늘린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다 부동산 떠받친다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떠받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잠깐 용민이가 이 얘기한 거는요 낙곱사 계속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실 꺼낸 말이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주류 언론이나 이런 게 너무 막혀 있잖아요. 저희 딜레마는 우리 얘기를 하면은 우리끼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50대 이상이라든가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쪽 사람들과는 어떻게 의견을 나눌 것이냐 그런 게 지금 고민인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낙곱사라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내내 그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종편 보면서 거기서 논리를 만들어가요. 명분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새누리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종편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돈줄을 쥐고 있어. 현재. 예. 젊은 사람들은 가난해. 네. 돈줄 쥔 사람이 왕 아니야? 네. 그러하오니 나는 꼽살이다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종방 2주년 기념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뭔가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꼽수다도 다시 시작하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칼라바를 내보낼지언정 이런 뉴스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좀비가 되는 방송,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믿어주십시오. 1년, 5년, 1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지지하신다면 조합원 가입으로 호응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서울 3144-0933 7737로 전화주세요. 자, 오늘 누나는 하여튼 낙곱살이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뒤에 앉아서 고민을 좀 해보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짜 경제 현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숙제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남기고 자, 요즘 가장 큰 화제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자보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나는 꼽살이다. 리턴 오브 낙곱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들 숙연해지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네. 우리 모두 그냥 부끄럽지. 이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세상이 안녕하면 없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머리 한번 빼꼼 내밀어본 오늘 방송. 우리 띨띨이들하고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정말 안녕하지 못하네. 그지? 네. 자,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사람들이 당당해져야 되고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는데, 요거, 오늘을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비축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자, 다시 한번, 우리 띨띨이들이랑 오래간만에 맞춰가지고, 특히 이 선띨이가 잘 못 맞춰요, 그런 거를. 정치는 쫄지마. 왜 나만 긋고 그래, 맨날. 경제는 속지마. 박자 감각 다 살리셔가지고, 자, 합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